우리가 안 했던 부분인데 경제 파트를 합시다. 경제 파트를. 아직 다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나라가 아직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이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제목을 보면 열강은 선생님이 강대국이랬죠? 강대국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경제 파트에 대한 어떤 침략이나 간섭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본문 한 다음에 위로 돌아서 다시 볼게요. 자, 개항이면 언제입니까? 와우, 완전 옛날로 돌아가지? 강화도 조약이야. 고종이 직접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고종은 흥청대원군과 달리 개항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됩니다. 강화도 조약을 맺었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걸 의미했기 때문에 제목이 개항 이후에 일본 상인이 몰려오다라는 제목이 붙었어요. 강화도 조약 1876년입니다. 강화도 조약을 맺을 때 이건 일본과 맺은 조약이잖아요. 그 뒤에 부록으로 후속 조약이라는 게 일종의 강화도 조약의 부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부록을 체결했는데 그 부록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경제적인 조항들이 달려 있어요. 부록에 경제적인 조항. 이 부록의 체결로 인해서 일본 상인의 경제 침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면 우리 강화도 조약의 부록을 한번 보죠.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없나요? 왜 본문에는 없죠? 아, 여기 보시면 이게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거기 없죠, 여러분한테? 그럼 여기 본문에서 나올 수 있게 여기 나옵니다. 일단 우리가 강화도 조약 때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던 항구가 3개죠. 부산, 원산, 인천인데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즉 부산, 원산, 인천 같은 개항장 이 항구에서는 일본 상인이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조치세요. 일본 화폐 사용이라고 짧게 외우시면 돼요. 우리나라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일본 상인이 우리나라 돈을 안 쓰고 일본 돈을 쓸 수 있다고요? 네. 그 얘기는 왜? 일본 상인들이 좀 더 편하게 활동하라고.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은 뭡니까? 관세를 내지 않아요. 무관세입니다. 무관세. 우리가 경제 파트에서 다른 나라 물건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 관세를 부과한댔잖아. 근데 여기 일본 상인들은 관세를 내지 않고 일본 물건을 가져와서 팔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무관세 조항에 또 정말 중요한 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주식이 되는 쌀과 잡고 곡물 수입도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곡물 수입. 자, 그러면 강화도 조약의 부록의 경제적인 내용들을 보면 개항장에서 일본 상인이 일본 화폐 쓸 수 있고 무관세 조항이 있고 쌀과 잡곡까지도 수입할 수 있는 이러한 조항들이 있었구나. 그 결과 우리가 일본과 너무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일본 상인들이 굉장히 수월하게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결과 뭐라고 말했어요? 조선은 국내 산업을 거의 보호할 수 없다. 자, 보호무역의 가장 중요한 게 관세인데 관세도 무관세죠. 그다음 일본 상인들은 마음대로 일본 화폐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의 산업을 구할 수 없게 된 거죠. 특히 이 쌀과 잡곡 수입 이야기 때문에 나중에 방공령 이야기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1번, 2번, 3번이 다 언제 얘기야? 강화도 조약 당시 얘기야.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일본 상인은 조선에 들어와서 주로 뭘 팔았을까? 일본 상인들은 당시에 주로 뭘 팔았을까? 이때 일본은 강화도 조약 당시 일본도 아직 공업화가 완전히 전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에서 면직물을 만든 걸 판 게 아니고요. 영국산 면제품을 자기네가 싸게 사다가 조선에 의해서 굉장히 비싸게 팔았어요. 그 중개무역이죠. 영국 걸 싸게 사와서, 즉 100에 사와서 조선에서는 200에 갖다 팔면 얘네는 그냥 자기네가 만들지 않고도 100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번 돈을 가지고 뭐 했냐면 일본 상인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쌀을 대량으로 사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선의 쌀이 부족해지겠죠. 그로 인해서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걸로 일본 애들이 그 자금으로 곡물을 사가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조선에서는 쌀값이 폭등, 비싸져요. 그럼 선생님 쌀은 누가 팔아요? 조선의 지주들이 팔겠죠.
주주들은 자기네들은 농민을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 결과 쌀값이 폭등해서 조선 민중은 굶주림에 시달렸고 그 결과 다 생각해 보세요. 영국의 면제품은 공장에서 만든 면제품이고 우리나라 면직물은 농촌에서 농민들이 하나하나 손으로 만드는 수공업 제품이에요. 경쟁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훨씬 싸요, 영국산 면제품이. 그 때문에 농촌 면직물 공업도 큰 타격을 받았다. 여기 설명 보세요. 집 안에서 수공업 방식으로 짜낸 농촌의 면직물은 기계로 대량으로 짜낸 영국산 면직물보다 당연히 경쟁력이 약하죠. 그러니까 망한 겁니다. 자, 이래서 나중에 우리 이거 쌀값 폭등 때문에 나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요? 광공령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한편 개항 초기에 됐습니다. 개항 초기면 강화도 조약 이후잖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상해는요. 여기서만 무역할 수 있어요. 조개가 뭔데? 여기 부산, 원산, 인천 세 군데에서. 다른 데는 안 돼. 우리가 문호를 개방한 세 군데 항구에서만 장사할 수 있었어요. 조개, 부산, 원산, 인천. 즉 일본 상인은 서울에는 못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만 무역, 장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굳이 자 한번 보세요.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이죠. 여기가 만약에 인천이다. 그리고 서울은 여기 있겠죠. 서울. 그러면 진짜 일본 상인들이 자 면직물, 영국산 면직물을 갖고 와서 정말 팔고 싶은 거. 조선에서 가장 많은 소비자가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서울이겠죠. 서울에 갖다 팔고 싶지만 처음에는 일본 상인은 인천을 벗어날 수 없었어요. 인천에서만 면직물을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울에 갖다 파는 건 일본 상인이 직접 못했죠. 못 가니까요. 그래서 조선 상인들 중에서 누굴 이용합니까? 객주, 보부상 같은 사람들. 즉 인천에서 서울에 가서 영국산 면직물을 팔 수 있는 건 객주나 보부상 같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조선 상인이에요. 일본 상인이 어쩔 수 없이 조선 상인한테 이 자기네가 가져온 면직물을 줘서 조선 상인이 서울에 가서 팔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시에는 조선 상인이 객주나 보부상은 돈을 벌었겠죠. 그죠?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렇게 조선의 객주나 보부상 같은 중개 상인을 중간에 놓고 내륙시장, 즉 서울에 가서 물건을 팔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초창기 때 조선의 일부 상인, 어떤 애들이요? 이런 애들이죠. 객주나 보부상은 중간에서 이렇게 매개를 해주면서 돈을 벌었어요. 돈을. 하지만 우리는 그러면 여기 봐요. 이런 무역. 일본 상인이 조개지 내에서만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러한 무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거류지 무역이라고 말합니다. 거류지는 다른 말로 조개지를 말해요. 거류지 무역 꼭 외우세요. 개항 초기 강화도 조약 초기에 일본 상인은 뭐밖에 못했다? 거류지 무역만 했습니다. 이때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때는 조선의 일부 상인들이 돈을 벌 수 있었어요.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강조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깨지면 일본 상인이 직접 서울에 와서 물건을 팔 수 있게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런 조선의 일부 상인들조차도 돈을 못 벌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그럼 도대체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 이거죠. 임오군란이 끝나고 나면 일본 상인이 서울에 직접 들어와서 물건을 팔 수 있게 됩니다. 임오군란이 몇 년입니까? 1882년이었죠. 아까 강화도 조약은 뭐였어요? 1876년이잖아요. 보실까요? 임오군란 이후 조선에서 청나라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면 임오군란은 어떻게 끝납니까?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90군인의 반란을 진압하면서 끝났잖아요. 그래서 임오군란이 끝나고 나서 조선과 일본이 맺은 경제조약, 너무 중요한 조약이죠. 별표하셔야 됩니다. 조청상명수령무역장정. 이건 경제조약이에요.
정치적인 조약이 아니라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조선과 청나라, 상민, 장사하는 사람들이 바다와 육지에서 무역 조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이건 경제 조약이에요. 그럼 이 내용이 뭐냐면 이거야. 이 내용을 꼭 알아야지. 도대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뭔데요? 그 전까지 외국 상인은 서울에 직접 못 들어갔어요. 일본 상인과 마찬가지로. 근데 이 조약 때문에 청나라 상인이 이제 자기네 마음대로 어디까지? 서울까지 들어와서 직접 상점을 개설할 수 있다. 그럼 뭐가 깨지는 거야? 써야지. 조청, 상민, 무역 장정으로 거류지 무역이 깨지는 거예요. 이 조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청나라 상인이든 일본 상인이든 외국 상인은 거류지에서만, 즉 정해진 장소에서만 장사를 할 수 있었는데 조청, 상민, 수령, 무역 장정이 체결되면서 외국 상인 중에서도 특히 어떤 나라 상인한테만 청나라 상인한테는 특별한 혜택을 준 거예요. 너는 이제 어디까지 들어와도 되는 거야? 서울까지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허가를 받으면 아까 말했던 계양장, 즉 부산, 원산, 인천 그 밖에도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자 잘 들어. 일본 상인이 말했어. 야, 왜 얘네한테만 인정해줘? 우리도 인정해줘. 왜 청나라 상인한테만 특별하게 혜택을 주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1883년에 일본 상인한테도 이러한 특혜를 줍니다. 그건 좀 더 나올 거예요. 어쨌든 거류지 무역이 깨지게 되는 계기는 1882년 조청상면 수륙 무역 장정입니다. 그럼 보시면 이런 것 때문에 자 외국 상인들이 자꾸만 내륙으로 즉 항구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내륙으로 진출하면서 그 전까지 외국 상인과 내륙에 있는 소비자들을 연결해줬던 객주 보부상 같은 중개 상인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죠. 외국 상인이 직접 하니까요. 그러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 왜 가능해집니까 이게? 왜 청나라한테만 줬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도 내륙으로 들어올 수 있어? 이거죠. 우리 조약 맺을 때 모든 나라에게 최혜국 대우를 해준다고 했어요. 기억나요? 최혜국 대우? 최고 혜택을 주는 나라? 그러면서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네요.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와 일본 상인의 상권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아까 말했듯이 청나라한테 이렇게 해주고 나서 써봐요. 1883년 일본에게도 내륙에 들어올 수 있는 내지 채판 허락합니다. 즉 바닷가가 아닌 내륙까지 들어와서 가게 차려가지고 물건 팔 수 있게 했다는 뜻입니다. 일본에게도. 그러면서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청나라 상인과 일본 상인이 여기 보시면 자 1882년 83년 이후잖아. 1885년부터 그 전까지는 이모군란 전까지는 와우 일본 상인의 비중이 압도적이었죠. 왜냐하면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한테 큰 혜택을 줬기 때문에. 근데 일모군란 이후부터는 청나라 상인들의 비중이 막 점점 어때요? 높아지고 있죠. 점점. 물론 그래도 일본이 55로 좀 더 비율이 크지만 확실히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어요. 청나라 상인이 이때 이모군란 이후 본격적으로 조선에 진출하면서 청나라와 일본 상인 간의 상권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그 결과 1890년대죠. 1890년대 초에는 두 나라가 거의 55대 45로 둘이 거의 영향력이 비슷해졌죠. 그 결과 청일전쟁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다. 청일전쟁이 몇 년에 일어납니까? 1894년에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95년에 끝나죠. 이게 지금 92년이야. 1892년. 곧 뭐가 일어날 거란 얘기야? 청일전쟁이 일어날 거란 얘기입니다.
중요합니다. 여기 보세요. 정리하면 처음에는 이거였어. 여기 봐. 거류지 무역이야. 이쯤의 단어. 거류지 무역은 외국 상인이 개항장에서만 장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거류지 무역이 깨지는 게 이모군란이야. 이모군란 청나라 상인한테 서울에 들어올 수 있는 자유를 주면서 그 다음에 일본한테까지도 그걸 주고 외국 상인이 내륙으로 들어와서 물건을 팔 수 있게 된 거야. 잊지 마세요. 여기도 보시면 한성에도 서울에서도 청나라 상인이 머물 수 있는 곳 따로 일본 상인이 머물 수 있는 곳 따로 여기 보시면 한성 서울에 청과 일본 상인의 거주지가 형성되면서 이제 이미 일본 애들이 우리 서울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원래는 이 외국 상인이 없을 때는 조선의 모든 상권은 시전 상인들이 대부분 갖고 있었는데 얘네가 들어오면서 얘네랑까지 경쟁해야 되니까요. 시전 상인의 상권이 위협되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것도 잊지 마세요. 일본 상인과 청나라 상인이 들어오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쌀이 부족해집니다. 쌀이 한편 나오잖아요. 한편 일본으로 쌀이 대량 유출되어 쌀 가격이 폭등하자 지주는 판매한 쌀을 확보하기 위해 소작인에 대한 왜냐면 지주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쌀값이 폭등하면 지주는 좋습니다. 농민들은 힘들어도. 쌀을 확보하기 위해 소작인에 대한 수탈을 강화했다. 고리대라는 게 뭡니까? 높을 고자에 이자 빌려줄 대자입니다. 높은 이자로 빌려주는 돈이에요. 고리대는. 높은 이자로 빌려주는 돈. 고리대에 시달리던 농민은 익지 않은 벼를 일본 상인에게 싼 값에 팔아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았다. 반면 지주는 쌀을 팔아 얻은 수익으로 또 토지를 사들이고 소작료를 내지 못하는 농민들은 다시 뭐 또 땅을 내놓거나 자작농 같은 경우 이건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익지 않은 벼를 미리 파는 걸 우리는 먼저 판다 해서 입도 선매라고도 한다라고 쓰여 있는 얘기도 나오고요. 여기 나오네요. 뭐가 있어요? 이거. 아까 1883년 일본에 이렇게 내시판 허락했던 얘기가 나오죠. 이게 개정된 조일통상정전 83년의 얘기입니다. 조선 정부는 국제적인 통상관리에 크게 어긋나는 조일무역규칙의 무관세 규정을 수정하기에 꾸준히 노력했다. 그래야 관세권의 설정, 방공령 선포 등에 포함된 개정된 조일통상정전이 체결되었지만 일본의 요구대로 최애국 대우 규정도 적었다. 이 말이 뭐냐면 자, 이 얘기야. 우리가 처음 강화도 조약을 맺고 부록 조약을 맺었을 때 여기 무관세 부분, 그지? 그 다음에 일본 앞에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쌀을 마음대로 일본이 가져갈 수 있는 비용을 여기 개정된 조일통상정전에서 바꿔요. 그래서 무관세 규정을 수정해서 관세를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밖으로 쌀이 못 나가게 하는 방공용 조항도 넣었어요. 하지만 이건 우리한테 유리하게 바뀌었지만 이게 들어간 겁니다. 여기. 최애국 대우. 왜냐하면 일본한테 유일하게 강화도 조약된 최애국 대우가 없었거든요. 근데 요때 83년에 최애국 대우 규정을 넣으면서 일본 상인도 똑같이 내륙으로 나와서 물건을 팔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 기억해 주시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언제라고요? 1882년 조총상 및 수령무역 당정. 여기 보면 자, 어떤 얘기가 나오면 조선의 계양장에서 청나라의 상무위원이 청상인에 대한 재판권. 이거 뭡니까? 영사재판권이죠? 우리 강화도 조약들이었죠? 다른 말로 치외법권이죠. 치외법권. 청나라 상인은 청나라 영사가 재판한다는 거. 그 다음 이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거예요. 조선의 양화진, 한성은 서울이야. 조선의 서울에 영업소를 개설할 경우를 제외하고 각종 화물을 내륙으로 운반해서 상점을 차리고 파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단, 내지 채판이 필요한 경우 지방 간의 허가서, 내지 채판에 내륙에서 토산물을 구입하는 행위, 지방 간의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뭐 대충 해줬고요. 내지에서 상점을 차리는 건 허가하지 않는다. 내지 채판은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결국 인정해 준 거나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나와요.
자료 1에 무역장정 체결이 조선 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졌을까? 이거. 외국 상인이 드디어 어디에 개항장이 아닌 내륙까지 진출하면서 중개 상인들이 더 이상 필요 없으니 큰 피해를 입었고 서울의 시전 상인들의 상권도 크게 위협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설명 계속 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정리하실 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정리해야 됩니다. 오늘 빨리 시작하느라 아니 빨리 시작하느라 선생님 검사를 못했나? 우리 시간이 해왔나요? 표정이 왜 그래? 왜 이렇게 안 떠요? 오케이. 맨날 이게 떠요. 오늘 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가 강화도주요. 여기가 이모군라. 강화도 조약 때까지는 뭐였어? 거류지 무역이야. 거류지 무역이 이모군란의 조청상민수령무역장정, 조청상민수령무역장정으로 뭐가 돼? 내지체판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거류지 무역은 아까도 봤지만 외국 상인은 거류지에서만 장사할 수 있는 거야. 즉 서울에는 못 들어왔기 때문에 거류지에서 서울까지 가는 조선의 중개상인들, 객주라든지 부부상들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이게 이렇게 바뀌면 더 이상 외국 상인들이 자기네가 이제 서울에 직접 들어오기 때문에 더 이상 조선의 객주나 보부상이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큰 얘기는 이거예요. 큰 얘기는. 큰 얘기는 이거지만 디테일한 얘기들이 있어. 디테일한 얘기들이. 자, 두 번째는 이제 뭐에 대한 얘기냐면 제국주의 열강의 경제적 침탈. 우리 이거 보면 열강의 이권 침탈이 떠오를 텐데 아간파천과 열강의 이권 침탈이 한 세트입니다. 청해전 나오네요. 드디어. 청해전쟁과 뭐 아간파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긴 사건이 아간파천이잖아요. 이 아간파천을 거치면서 열강의 경제적 침탈. 이거 두 개 세트로 묶어. 같이 나와야 돼 항상. 아간파천 열강의 경제적 침탈. 아간파천 열강의 경제적 침탈. 이렇게 세트입니다. 왕이 조선을 비웠어요. 궁전을 자기 조선의 전궁에서 피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으니 주인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 열강은 이때다 싶어서 들어와서 도둑질하는 거죠. 아간파천을 거치면서 열강의 경제적 침탈은 더 심해졌다.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다 뭡니까? 당시 우리랑 조약을 맺었던 강대국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져갔던 뭐예요? 경제적 이권들이죠. 경제적 이권들. 돈 되는 권리. 광산, 산림은 물론 선생님 철도를 만드는 권리도 있고 그럼요. 철도를 만들기 위해선 정말 많은 돈이 듭니다. 근데 그 돈이 우리한테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네가 돈을 빌려준다는 식으로 해서 엄청난 이자와 원금을 받아갔어요. 철도, 전차를 만들고 사오는 거 우리 기술이 없잖아. 사와야겠죠. 돈이 없잖아요. 또 빌려줘요. 막 이자를 막 따따블로 해가지고 우리가 안 빌린다고 하는데도 강제를 빌려주고 사오고 이자와 원금 다 받아가고 해운, 업, 전기 등의 수많은 경제적 이권, 돈 되는 권리를 강대국들이 가져가죠. 일본, 러시아,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왜? 여기 다 뭐 있습니까? 최혜국 대우 있잖아요. 이 최혜국 대우 조항을 이용해서 한 나라가 하나 가져가면 나머지 나라들이 자동으로 따다다다 가져가는 겁니다. 아까 말했지만 일본한테는 처음엔 최혜국 대우가 없었지만 1883년 무역장정을 우리가 무역조약을 개정하면서 일본한테도 뭘 줍니까? 최혜국 대우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광산을 미국한테 주면 자동으로 누구한테? 일본, 러시아, 프랑스, 영국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산림 채굴권을 영국한테 주면 자동으로 프랑스, 미국, 러시아, 일본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일본이 아주 세지죠. 일본은 한국을 경제적으로 무력화하여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일본이 먼저 금융 부분과 재정 부분을 장악하고 막
방대한 토지를 약탈하겠다. 그럼 어떻게 이때는 선생님 토지조사 사업을 한 것도 아닌데 일본이 무슨 방법으로 토지를 가져갔어요? 이거. 그럼 철도를 만드는데 토지를 가져갈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여기 봐요. 설명해 줄게요. 조선이란 나라는 기본적으로 철도 대신에 조선에도 조선시대 때는 철도는 없지만 뭐는 있습니까? 아, 도로는 있어요. 당연하죠. 여기 왕이 사는 서울이 있으면 저기 각 지방에 왕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있어요. 근데 이 도로마다 뭐가 있냐면 역이 있었죠, 역. 그럼 조선시대 때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들은 걸어갔겠습니까? 아니잖아. 말 타고 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공적인 일로 여행하는 공무 여행자들에게 주는 게 마패입니다, 마패. 이렇게 말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럼 마패는 말이 3마리, 4마리, 그러면 3마리, 4마리, 5마리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5번 더 높은 거, 더 먼 길을 가는 사람들이야. 말을 5번 갈아타고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로를 달리다가 자, 여기에서 이 마표를 보여주면 말도 갈아주고요. 공무 여행자들이 숙소를 제공하도 합니다. 아, 말도 쉬고 사람도 쉬어야죠. 그럼 그 다음날 다시 여기서 쉬고 말을 바꿔 타고 또 달리다가 또 여기에 있으면 만나서 그래서 쉬고 또 말을 바꿔 타고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그럼 이 도로는 누가 만듭니까?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로를 만들면서 주변에 이 역을 만들기 위한 토지가 필요해요. 그지? 그 다음에 이 역을 운영하려면 여기 뭐 땅파 장사합니까? 공무원들한테 돈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려면은 얘네도 뭔가 비용이 될 텐데 그 비용 어떻게 충당합니까? 역에 토지를 줘요.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럼 이 역은 이 토지를 농민들한테 소작을 주고 여기서 농민들이 농사를 지면 소작료를 받아가지고 이 역의 운영비로 썼단 말이에요. 즉 도로를 만든다는 얘기는 역을 갖는다는 얘기고 역을 갖는다는 얘기는 역에 딸린 토지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본이 이걸 노려. 자, 그래서 만약에 일본이 서울에서 인천 가는 경인선 철도 부설권을 일본이 땄다. 그 얘기는 철도만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엄청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철도를 일본이 만들었다는 이 말을 어떤 바보들이 어떻게 오해하냐. 일본이 일본 돈 가져와서 우리를 위해서 철도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바보는 없겠죠. 우리 돈으로요. 예? 우리 돈으로 우리나라 조선의 노동자가 고생해서 만든 게 철도야. 근데 그 권리는 누가 갖고 있는 거야? 일본이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철도를 만들면 철도마다 뭐 있어? 역이 있겠죠, 역. 그 역에 딸린 토지 이만큼의 농경지를 다 누가 가져가 버리는 거야? 일본이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일본은 다른 게 아니고 광산 채굴권 이런 걸 가져간 게 아니고 철도 부설권을 가져가요. 이것들이. 아, 일본이 당시에 방대한 토지를 강제로 뺏을 수 있었던 건 뭘 가져가면서 철도를 만들 수 있는 철도 부설권을 가져가면서 함께 토지를 가져가는구나. 잊지 마. 역에 딸려 있는 토지를 가져가는 거야. 역에 딸린 토지. 또 일본은 한국 정부에 미쳤어요. 세관 업무를 위탁받아 가려고. 정말 친일파가 많았나 봐요. 여기 봐봐요. 세관이 뭐 하는 데입니까? 세금을 관리하는 관청이에요. 특히 어떤 거, 관세.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세금을 붙여서 그 관세를 걷는 게 세관인데 그거를 누가 지금 조선 정부의 세관 업무를 일본이 경영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관세에 관련된 건 다 일본이 주물렀겠구나 느낌이 오죠. 관리하고 또 더 큰 문제는 이거죠. 일본에 있는 은행, 일본의 제일은행에서 발행한 제일은행권이라는 건 일본 화폐를 말하는 거예요. 일본 화폐를 조선에서 막 쓰는 거야. 혹시 드라마나 사극 보다 보면 이 당시 얘기 나오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일본 화폐를 막 쓰라고 해. 근데 이 조선 사람들 입장에서 일본 화폐를 받아서 어디다 씁니까? 우리 일본 갈 거예요? 아니잖아. 그래서 안 받고 싶어 했는데 일본 화폐를 받고 큰 대신에 일본 본토에서 건너온 것들은 자
일본 화폐를 막 써요. 근데 일본 화폐는 우리한테 있어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종이 쪽지나 마찬가지인데 일본 애들 그걸 갖고 와서 조선에서 유통을 시켜버리면 조선인만 손해를 보는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만든 일본 돈을 유통해서 한국의 금융을 지배 나갔다. 또 더 심해집니다. 이제 목까지 이겨버리면 청일전쟁에서 이겼을 때 이 정도였는데 이제 10년 뒤에 러일전쟁에서 이기잖아? 러일전쟁에서 유리해진, 자, 우리 기억납니까? 청일전쟁은 1894년이잖아요. 1894년. 러일전쟁은 10년 뒤, 1904년이잖아요. 자, 여기서 유리해지면서 아직 러일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조선에 간섭을 해서 누굴 보냅니까? 재정고문으로 일본인 메가타를 보내잖아요. 파견해서 뭐 합니까? 그 유명한 별 10개 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거. 반드시 설명 나옵니다. 경제 파트에서 얘를 안 내고는 안 돼요. 꼭 낼 거예요, 모든 학교들이. 뭐, 화폐, 정리사업이요. 연도 외우세요. 이거는 러일 전쟁이 끝날 때쯤이니까 일단 1905년 기억하시면 됩니다. 1905년이면 선생님 을사조약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 1907년이었나요? 갑자기 헷갈리는데요? 쓰지 말아보세요. 맞네요. 1905년.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국내 자본뿐만 아니라 상인과 알다시피 화폐 정리 사업이 뭐냐면 이거예요. 미친 것들이. 이제 조선 화폐 대신에 일본 화폐를 쓸 거기 때문에 조선인들은 조선에서 발행한 이 조선 화폐를 빨리 일본 화폐로 바꾸라는 얘기였거든요. 화폐를 정리한다고? 근데 문제는 내가 만약에 100원, 조선의 화폐 100원을 갖고 가면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100원으로? 안 그랬어요. 100원을 가져가면 10원을 줬어요. 뭐, 그럼 내가 하루아침에 내 재산이 10분의 1로 주는 거예요. 이게 일본이, 왜 어떤 기준으로, 야, 이 화폐는, 야, 이 동전은 너무 이거 너무 많이 훼손됐네? 야, 이거 가치가 없어. 최대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한 방에, 일본은 한 방에 이 화폐 정리 사업으로 조선의 자본가들이나 상인들을 몰락시킬 수 있었어요. 아, 생각해봐. 안 바꿔주면 어떡해. 내가 1,000원 가져갔더니 1원, 막 1000분의 1의 재산이 1000분의 1로 줄어버려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내 돈이 뭐가 되는 겁니까? 쓰레기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게 화폐 정리 사업입니다. 누구라고요? 메가스타. 몇 년이라고요? 1905년이라고. 이로 인해 국내 자본뿐 아니라 상인과 농민도 큰 타격을 받았다. 또, 일본은 아까 말했죠. 철도를 우리가 안 만들겠다는데 굳이 왜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갑자기. 생각해봐요. 철도를 만들 때 돈 만들어요? 우리 기술이 없잖아요. 그러면 기술을 사오는 돈은 또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돈이 없다고 했어. 돈이 없다니까 뭐래 일본이. 아, 돈 빌려줄게. 아니, 안 빌린다니까. 우리는 왜 안 빌려라고.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요. 차관이 100이면 막 이자 200씩 붙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멋대로 강제로 강압을 합니다. 근데 게다가 돈을 빌려주면 돈을 못 갚으면 어마어마한 압력을 가하겠죠. 우리가 왜 차관을 안 받으려고 했습니까? 차관 돈을 빌리면 너도 생각해봐. 입장 봐서 개인적으로도 내가 내 친구한테 너무 많은 돈을 빌려. 그럼 그 친구가 하라는 대로 하게 돼. 그쵸? 그 사람이 하지 말라는 거 못하게 됩니다. 눈치를 보느라고. 결국 돈을 빚지게 되면 일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데 얘네가 지금 대규모 차관을 우리한테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재정을 일본에 예속시키고자 했다. 또 일본은 청일전쟁 이후 토지를 사들여 농장을 경영하기 시작했다. 러일전쟁을 도발한 이후에는 아까 말했듯이 그 철도 부속권 가져가면서 그 다음에 군용지를 확보한다는 구실로 엄청난 규모의 토지를 빼앗았고 러일전쟁 1905년에 끝나니까요. 4년부터. 그 뒤에 1908년에 드디어 뭐 만듭니까? 그 유명한 동척이죠. 토지회사, 일본이 만든 토지회사, 동양특식 주식회사, 동척을 세워 황무지, 관청이나 아까 말했던 역마다 토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선은 지방 관청마다 먹고 살라고 토지를 줬거든요. 거기에 딸린 토지 등을 대규모로 약탈했다. 그 땅을 다 어디에 갔는데? 평양특식 주식회사에다가 줬지요. 일본은 이 토지를
한국 농민에게 경작시켜. 한국 농민은 소작농이 되고요. 한국으로 이주한 일본인에게 싸게 넘김으로써 이 일본인 지주들이 생긴 거야. 그러면서 식민 지배의 토대를 닦았다. 어떤 식으로 한국 경제를 일본이 차곡차곡 계속시켜 나가는지 순서가 나와 있는 겁니다. 순서가. 자, 이거는 여러분이 정리해 주세요. 노트에다가. 여러분 책이 없기 때문에 노트에다가 요거를 정리해 주세요. 요렇게. 알겠죠? 시간 줄게요. 자, 노트에다가 어떻게 정리하냐면 제목까지 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정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얘를 노트에다가 쓰고 검사 받으세요. 자, 여기 판서를 쓸 시간을 줄게요. 보고 쓰세요. 재정장악, 금융지배, 투지침탈. 여기 연도가 2개 나와 있습니다. 학교정리 사업하는 거 연도. 그 다음에 동양특식 주식회사를 설립한 연도. 자, 그럼 아까 화폐정리 사업 얘기를 잠깐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 한번 봐봐요. 이게 대한제국에서 발행한 우리나라 돈이죠. 한글로 써있죠. 5전이라고 써있죠. 5전 이렇게 한글로. 이게 자 전한국이면 우리가 강화도조약 체결하고 강화도조약 체결하고 나서 근대적인 기구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이게 근대적으로 화폐를 발행하는 기관이 전한국인데 거기서 발행된 화폐인데 이 조선의 화폐를 일본 돈으로 바꾸는 겁니다. 일본 제일은행에서 발행한 10원짜리 화폐인데 여기 보면 얘네가 오전을 가져가면 오전으로 바꿔주는 데 문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재정부문 메가타가 실시한 화폐 정리 사업은 화폐 유통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구실로 당시에 조선에서 사용되던 상평통보는 익숙하죠? 조선시대 때 썼던 상평통보와 이런 여기 나왔던 이 백동화 같은 이런 조선 화폐를 일본에서 만든 일본 제일은행권으로 바꾸도록 강제로 내린 명령인데 그러나 일본은 여러 구실을 만들어서 교환 자체를 어렵게 했고 안 했었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 제일은행은 사실상 한국의 중앙은행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전인 1905년부터 결국 주권은 아직 넘어가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돈줄, 재정권이 일본에게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질이 나쁜 백동화. 그럼 질이 나쁘다고 누가 인정하는 거야? 일본이 결정하는 거야. 백동화는 안 바꿔줘. 그럼 어떻게 된대? 쓰레기가 되는 거야. 돈 못 쓰는 거예요. 상태가 매우 양호한 갑종 백동화는 개당 아니 5전짜리를 왜 2전 우리를 가격으로 바꿉니까? 아무리 이렇게 질이 좋은데도 뭐야? 50% 디스카운트 내가 갑자기 5천만 원 갖고 있는데 내 돈이 2,500만 원으로 반이 줄어버리는 거예요. 상태가 좋지 않은 을종 백동화는 개당 1전 5전짜리가 1전됩니다. 5분의 1 줄어요 재산이. 정부에 매수하면 단 형질을 부합하여 화폐로 인정하기 어려운 병종 백동화는 아예 안 바꿔줬다는 거예요. 이게 화폐 정리 사업입니다. 잊지 마세요. 메가타 1905년 연도랑 이름까지.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일본이 어떻게 조선의 경제를 침략했느냐의 문제면 똑같아요. 순서는. 우리가 그 뒤에 식민지 시대를 배울 때 일본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통치했느냐가 나오면 그 다음에 우리의 저항이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2번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었냐? 당하고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의 저항은 어땠냐? 그걸 우리는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경제적 구국운동. 이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느냐보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었냐? 아니면 어떤 저항을 했느냐? 저항에 대한 얘기입니다. 볼게요. 자, 그럼 우리의 첫 번째 저항의 모습. 조선 상인들 역시 일본 자본이나 외국 자본, 외국 상인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조선 상인들도 회사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회사를 설립해서 상권, 잠식, 먹어 들어가는 건데, 아까 청나라 상인, 일본 상인들이 조선의 상권을 잠식 먹어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했다? 대항했다, 저항했다는 얘기입니다. 개항 이후 일본을 비롯한 외국 상인이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조선 상인은 그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즉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도 국제적인 통상 관례에 맞춰 무역 활동을 관리하고 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됐다. 즉 우리가 개항을 한 이상 이제 외국과 경쟁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굉장히 조건도 안 좋았죠. 정부는 개항 이후부터 무관세로 행해지는, 기억납니까? 왜 무관세였어요? 1876년 강화도 조약의 부록이었잖아요. 강화도 조약 부록으로 일본 상인한테 뭐 했습니까? 무관세 했었잖아요. 그렇죠? 무관세. 무관세로 행해지던 일본과의 무역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1883년에 맺은 조일 통상장정은 바꿨어요. 우리 봤습니다. 이거 아까. 무관세였던 것을 관세를 매길 수 있게 관세권을 설정했고, 또 일본으로 무제한으로 팔려나갔던 쌀에 금지를 선포할 수 있는 방공령 조항이 들어갔던 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1883년 아까 봤던 조일통상장정에서는 관세권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고 방공령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 하지만 여기 뭐 있었다고? 최혜국 대우 조항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일본 상인도 내륙으로 들어왔다. 그 얘기했어요. 통상장정을 체결했다. 또한 세국이 뭡니까? 조선이란 나라는요. 세금으로 곡식을 거뒀어요. 세금으로 걷는 곡식을 말하는 겁니다. 세금으로 곡식, 즉 쌀을 거뒀잖아요. 그 세국을 효율적으로 운반하기 위해,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조선은 기본적으로 조운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조세로, 세금으로 뭘 걷었냐면 아까 말했듯이 쌀을 걷었는데 그러면 쌀을 운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각지에서 세금 걷은 쌀을 자 중앙인 한양까지 가져오려면 쌀을 운반할 때 우리가 육지로 쓰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천과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뭘 이용했냐면 배를 이용했잖아요. 배를 이용해서 세금으로 거둔 쌀, 곡식, 세곡을 운반하는 제도가 좋은 제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배는 어떻게 움직이는 배겠어요? 바람을 이용하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직접 노를 저었겠죠. 그런데 이제 근대화가 되니까 기선, 여기서 말하는 건 증기선을 말하는 겁니다. 증기. 석탄을 이용해서 배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현대적인, 당시로는 현대적인 그런 배를 구입했다는 얘기예요. 기선, 증기선을 사고 이런 뜻입니다. 증기선을 구입하고 또 이윤사 등의 그럼 배가 생기니까 자동으로 움직이는 이런 기선이 생기니까 이런 기선을 운용할 수 있는 회사, 해운 회사 같은 것들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지 이 증기선으로 세곡만 운반한 게 아니라 화물이라든지 더 나아가 사람들, 승객 수송까지 했다. 그러면 그 전까지 배라고 하면 아까 말한 돛담 배든지 노젓는 배였는데 증기로 움직이는 증기선을 구입해서 여기다가 처음에는 세곡만 실었지만 이제 사람들이 여객까지 실 수 있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윤사 나오고요. 또 1880년대 초에 이때가 뭡니까? 외국 상인들이 내륙에 침투한 게 아까 말했던 1882년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때문인 거 알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이 조약 때문에 청나라 상인이 내륙에 들어오게 됐다 했었죠. 외국 상인의 내륙 침투에 맞서서 개항장에 객주를 비롯해 자본 축적에 성공한, 자, 우리 알다시피 이 객주는요, 조청상면 수령 무역 장정 전까지는 중개 상인으로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번 돈, 자본 축적에 성공한 일부 상인들은 같은 동종업계 동업자들을 모아서 근대적인 회사를 만들어요. 상회사, 회사입니다. 상인들이 만든 회사. 1880년대 초에 대동상해, 대표적인 상회사로 뭐가 있죠? 대동상해. 대표적인 대동상해는 평안도 상인들이 설립한 무슨 회사야? 유통회사야. 물건을 사고 팔아주는 유통회사. 유통회사로 전국 각지에서 쌀이나 실가죽 등을 사고 팔았으며 이후 대동상해는 우리나라에서만 장사를 한 게 아니라 무역에도 해외 무역에도 진출했다. 그리고 90년대가 되면 드디어 굉장히 현대적인 개념에 뭐가 생깁니까? 주식회사도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살 시간에 배웠던 그 금융자본 중에 주식 있잖아요? 그것도 주식을 발행하는 그런 주식회사도 생기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한편 일본 금융기관의 침투에 대응하여 자, 이게 나오네요. 최초의 민간은행, 즉 정부가 아닌 민간이 만든 은행도 생기고요. 조선은행, 그 다음에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 같은 은행들도 설립이 됩니다. 언제입니까? 90년대죠. 1890년대. 그러나 이렇게 나왔던 사회사라든지 기업과 은행은 한 방에 끝나. 뭐요? 일본의 화폐정리 사업으로요. 일본의 화폐정리 사업으로 너무나 큰 타격을, 왜 돈을 안 바꿔주니까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자본금이 하루아침에 쓰레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타격을 입었고 외국 자본가의 경쟁에 밀려 근대적인 민족 자본으로 성장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다. 성장하기 힘들었다. 한 방에 이 사업으로 정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다음요. 그래서 여기는 자, 상인들이 어떻게 저항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상인들의 저항. 우리 이거 한번 볼게요. 이런 사진들을 한번 봐야죠. 자, 이건 뭘까? 대한제국에서 상인에게 발행한 상업활동 허가 증명서. 상업활동 허가 증명서. 여기 보면 또 뭐가 나와요? 한성순보라는 신문에 김옥균이 쓰는 사설이네요. 요즘 서양제국에서는 모두 회사를 설립하여 상인을 부르고 있는데 실로 부강의 기초라 하겠다. 대체로 회사란 여러 사람이 자본을 합해 농공과 상업의 사물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맡겨 운영하는 것이다. 굉장히 근대적인 어떤 회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조선이라는 나라가 워낙 농업만을 중요시 여겼고 상업을 굉장히 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김옥균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건 뭡니까? 광장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증권이다. 어우, 증권이 나와요. 왜냐, 주식회사가 나오니까요, 지금. 1890년대. 종로 상인들이 일제에 맞춰 상권을 지키기 위해서 설립한 회사이기도 하다. 이런 사진들. 이게 이게 천일은행입니다. 천일은행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저항입니다, 이제. 방공령이죠. 완전 중요하죠. 방공령. 자, 방공령을 실시하게 된 건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 상인들이 조선에서 쌀과 곡물을 사갔어요. 아까도 봤지만. 근데 제한이 없어. 100이든 200이든 얼마든지 사갈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자, 일본 애들이 이렇게 쌀을 조선에서 다 사서 가져가 버리면 조선에 남아있는 쌀이 없다 보니까 쌀 가격이 폭등하게 돼요. 거기다가 때마침 비가 안 온 흉년까지 겹치면 어떻게 됩니까? 곡물이 크게 부족해졌죠. 그래서 언제 누가 함경도, 황해도, 충청도 등 지에서 지방관이 여기서 말하는 지방관은요. 자, 우린 도마다 조선시대 때는요. 도마다 누가 있습니까? 관찰사가 있잖아요. 지방 관찰사. 관찰사면 지금의 도지사와 같은 급이죠. 함경도 도지사 이 정도. 관찰사들이 곡물이 자기네 도 밖으로 나가는 걸 막기 위해 내린 명령이 방공령인데 자, 기억납니까? 자, 이 방공령 조항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여기야.
여기 83년에 개정한 조율통상장정의 조항이 나와 여기에 이때 방공령을 선포할 수 있다. 누가? 지방관이. 방공령은 곡식의 유출을 방지하는 명령이에요. 그럼 여기서 자 충청도 관찰사가 방공령을 선포하면 충청도에서 생산된 쌀은 충청도 바깥으로 못 나가는 겁니다. 즉 방공령을 선포하면 일본 상해는 충청도에서 생산된 쌀을 사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1884년부터 왜 83년에 방공령 조항이 들어갔으니까 84년부터 1904년까지 100여 차례 정도 선포됐답니다. 그런데 그중에 구체적으로 한병도 관찰사였던 조병칙은 우리가 아까 봤던 2883년에 체결된 조율통상장정에 따라 1개월 전에 외교 담당 관청에 알리고 방공령을 실시했다. 자, 이 말이 왜 나오냐면요. 자, 일본이 얘기는 이겁니다. 자, 일본 상인들이 조선에서 쌀을 사서 그죠? 일본에 갖다 팔 거 아닙니까? 그지? 쌀을? 근데 조선의 관찰사가 방공령을 선포해버리면 일본 상인들이 조선에서 쌀을 못 사니까 일본 상인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러니 방공령을 내리기 전에 한 달 전에 미리 알려라. 그래야 일본 상인들이 뭐 할 수 있다? 대비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을 넣었어요. 방공령에. 그래서 조선 관찰사가 그 조항에 나와 있는 대로 한 달 전에 알렸어요. 미리. 우리 한 달 후에 방공령 내릴 거야. 그러니 미리미리 준비해. 라고 했는데 그 얘기입니다. 외교 담당 관청에게 알리고 방공령을 실시했는데 일본이 자기네가 늦게 받아놓고 우리가 늦게 했다는 거예요. 그 구실로 야 이건 무효야. 얘네가 한 달 전에 알려야 되는데 늦게 알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본 상인들이 손해를 많이 봤어. 라고 해서 방공령은 철회됐고요. 오히려 무슨 배상금? 일본 상인들에게 손해본 일본 상인들에게 돈을 대신 손해본 만큼 갚으라는 그 배상금까지 받아냈다. 결과적으로 방공령은 우리만 손해를 본 거잖아요. 방공령은 방공령대로 하지 못하고 배상금은 배상금 따로 지불하게 된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도 이것 때문에 일본 상인들에 대한 일본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 커졌겠죠. 다음 상권과 이권 수호 운동 이건 같이 어디서 나오겠니? 아간파천 이후에 열강의 이권 침탈이 굉장히 심해졌을 때 일어났던 얘기겠지, 그치? 그러면 이권 수호 운동 눈치를 딱 보는 순간 제목을 보는 순간 아 이거 아간파천 이후 열강의 이권 침탈 때 일어났던 거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정책 파트 할 때 이권 수호 운동을 펼쳤던 대표적인 단체가 애국개몽 운동 단체들이에요. 그 중에 뭐 나옵니까? 독립협회 나오죠. 아간파천 독립협회 독립협회 나올 겁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누가 나옵니까? 그 유명한 단체? 독립협회가 나와요. 혹시 기억나? 독립협회를 만든 서재필이 누구 돈으로 만들었댔어? 고종의 돈으로 만들었다 그랬지. 고종이 어디 있을 때? 아간파천 러시아 공사관에 있을 때 서재필이 미국에서 귀국해서 고종을 만나러 가서 거기서 고종이 준 돈으로 집 사고 독립신문 만들고 독립협회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아간파천 때 독립협회 나와야 돼요. 같이. 이권 수호 운동하면 독립협회를 떠올리시고요. 이권 수호 운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특히 독립협회는요. 그 유명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민중집회인 만민공동회 기억나십니다. 이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당시 아간파천 때 누구의 힘이 가장 셉니까? 당연히 러시아죠. 그중에 러시아 공사관에 가 있으니까 이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서민 저령도를 자기네 석탄 기지로 쓰겠다고 해서 이 저령도를 빌려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안 된다 절대. 그래서 이걸 만민공동회에서 여론화시켜서 결과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결국 독립협회의 이러한 집회 때문에 러시아는 저령도를 못 가져가요. 좌절시켰다는 얘기는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러시아가 한라은행을 폐쇄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 즉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또한 프랑스, 독일 등이 광산 채굴권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막아냈다는 얘기입니다. 독립협회의 이권 수호 운동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구나. 특히 이거 잘 나옵니다. 러시아의 저렴도 조차 요구를 좌절시켰다는 거. 그 다음 얘를 먼저 했고요. 조총 상면 수령 무역장정이 체결된 이후, 즉 이무곤란 이후 1882년 이후 청나라와 일본 양국 상인은 서울에 상점을 설치하고 내륙 무역이 허용됐으니까요. 상권을 확대해갔다. 이에 따라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게 아까 잠깐 우리가 그림에서 봤듯이 조선 종로에서 장사하고 있던 시전상인이에요. 시전상인은 그전까지 굉장한 큰 혜택이 있었거든요. 이 시전상인들이 이러한 청나라 일본 같은 외국 상점이 물러나는 것, 퇴거를 요구하며 뭐 했대? 탈시투쟁은 상점 문을 닫는 거니까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스트라이크, 파업입니다. 파업을 전개했다. 이후 너무 중요한 단체 나와요. 시장상인들이 만든 단체가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잘 나옵니다. 한국중앙총상회. 누가 만든 단체라고요? 시전상인들. 중요하다고 그랬어. 시전상인들이 만든 한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해서 외국 상인들의 불법적인 상업활동을 막고 상권을 지키려는 운동을 나섰다. 이걸 뭐랑 헷갈리면 안 되냐면요. 저 위에 상회사, 여기 보시면 상회사 중에 대동상회, 이거는 일반 민간 상인들, 객주가 만든 거고, 개항장에서 객주를 비롯한 일반 상인들이 만든 거고, 한국중앙총상회는 누가 만들었다? 시장상회는 정부의 허가를 받고 장사하는 일종의 구경상점 같은 거예요. 얘네들이 만든 게 한국중앙총상회입니다. 여기. 왜 시장상회는 한양 종로에서 활동하는 상인들이에요. 객주나 보부상은 전국 각지에 있는 애들이고요. 그리고 이거 우리 애국개몽운동 단체 할 때 선생님이 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애국개몽운동 단체에서 부안회 기억나요? 부안회가 일본이 우리나라의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했을 때 반대 운동을 벌여서 막아냈던 거. 그죠? 그다음 이게 너무 중요하죠. 이게 뭐와 함께? 이건 뭐 나중에 하겠지만 국제보상운동 1907년 완전 중요하죠. 그다음 이거 실현상인들이 만들었던 것도 중요합니다. 한국중앙총상회. 방국령은 황해도, 함경도 다 있었고요. 실패했지만. 여기 절용도라는 섬이 부산에 있거든요. 부산 쪽에. 그래서 독립협회가 러시아 절용도 조차 요구를 막아낸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기 실현상인은 처음에는 파업 같은 철시운동 하다가 한국중앙총상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이 그림도 꼭 봐두세요. 그래서 국제보상운동 하기 전에 자 여기까지 142페이지까지 진도 나갔고요. 노트로 정리하세요. 노트로 정리하기